러시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34개국 대사들 앞에서 한국에게 화해하자며 간절히 손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단돈 14만 원에 우리 공장을 강탈하고 보란듯이 적국의 군사기술을 넘기며 한국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큰 소리쳤죠. 하지만 그 오만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국이 떠나자 공장은 고철로 변했고 경제마저 멈추는 처참한 현실 앞에 결국 러시아가 무릎을 꿇은 겁니다. 한국과의 긍정적 기반이 낭비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배신자에게 줄 기회는 없다는 한국의 통쾌한 참교육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들고 있던 보고서를 구겨버렸습니다.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책상 위에는 붉은색 글씨로 가동률 0%라는 처참한 숫자가 찍혀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제2공장 통제실.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1분에 한 대씩 최신형 자동차를 쏟아내던 이곳은 지금 무덤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천장에 달린 거대한 로봇팔들은 전원이 꺼진 채 흉물스럽게 멈춰 서 있었고 수백 명의 러시아 직원들은 할 일을 잃은 채 멍하니 모니터만 바라보고 있었죠. 관리자님, 중국산 메인보드로 교체했는데도 인식이 안 됩니다. 시스템이 아예 잠겨버렸다고요? 엔지니어인 이반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왔습니다. 기름때가 묻은 그의 얼굴은 공포로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메인 서버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 중앙에는 우리가 그토록 두려워했던 영어 문구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치명적 오류, 무단 접속 감지됨. 관리자에 의해 시스템이 잠김. 서울. 그 단어를 보는 순간 머리가 어지랬습니다. 이건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강제로 빼앗은 이 공장의 진짜 주인이 지구 반대편에서 엔터키 하나로 1조 원짜리 설비를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사무실 구석에 켜놓은 TV 뉴스에서 익숙한 얼굴이 나왔습니다. 크렘린궁의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 굳은 표정으로 서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었죠. 그는 34개국 대사들 앞에서 자존심 따위는 개나 줘버렸다는 듯이 충격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한국과의 긍정적 기반이 낭비된 것이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관계 회복을 원합니다.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대통령님 이제 와서요? 지금 이 공장이 멈춘 게 누구 때문인데요? 당신이 한국을 쫓아내고 그 빈자리를 북한산 포탄과 중국산 짝퉁 부품으로 채우라고 명령했잖습니까? 저는 구겨진 보고서를 바닥에 집어던지며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던 그 오만했던 2년 전의 그날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눈보라가 치는 날이었지만 공장 인수식장은 샴페인 터지는 소리로 시끄러웠습니다. 우리는 축제 분위기였죠. 러시아 산업통상부 장관이 서류에 서명하는 순간 장내에는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계약서에 적힌 인수금액은 1만 루블. 한국 돈으로 고작 14만 원이었습니다. 연간 20만 대의 자동차를 생산하는 최첨단 스마트 팩토리, 그 가치만 1조 원이 넘는 거대한 자산을 우리는 점심 한 끼 가격에 꿀꺽 삼킨 겁니다. 세르게이, 이것 좀 봐. 한국 놈들 표정 봤어? 동료였던 빅토르가 보드카 잔을 들고 낄낄거렸습니다. 창밖으로는 마지막 짐을 챙겨 떠나는 한국 주재원들의 버스가 보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침통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딘가 싸늘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그 눈빛의 의미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패배자의 눈물이라고만 생각했죠. 멍청한 놈들. 미국 눈치 본다고 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버리고 도망가다니. 제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설비는 우리 겁니다. 러시아의 기술로 다시 돌리면 그만이죠. 브랜드 이름만 바꾸면 러시아 인민들이 애국심으로 사줄 겁니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니, 오만했습니다. 우리는 현대차 간판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솔라리스라는 우리만의 브랜드를 달았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남기고 간 매뉴얼? 그런 건 필요 없다며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하드웨어만 있으면 돼. 기계가 여기 있는데 뭐가 문제야? 버튼 누르면 차가 나오는 거 아니야? 그게 우리의 수준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공장을 두고 떠난 게 아니라 시한폭탄을 두고 떠났다는 사실을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인수 후 첫 일주일은 괜찮아 보였습니다. 남아있던 재고 부품으로 조립하니 차가 굴러가긴 했거든요. 우리는 환호했습니다.
국영방송국 카메라 앞에서 저는 인터뷰까지 했습니다. 보십시오. 서방의 제재는 실패했습니다. 한국이 없어도 우리 러시아는 건재합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정확히 3개월을 가지 못했습니다. 재고 부품이 바닥나자마자 우리는 중국산 부품을 수입해 끼워 넣기 시작했습니다. 규격이 조금 안 맞았지만 망치로 두들겨서 억지로 맞췄습니다. 그러자 생산 라인 곳곳에서 붉은 경고등이 켜지기 시작하더군요. 경고 부품 불일치. 우리는 그 경고등 위에 검은 테이프를 붙였습니다. 무시해. 그냥 돌려. 상부의 지시는 간단했습니다. 전쟁 중인 나라에서 품질 따위는 사치였으니까요. 북한에서 들여온 저급한 철강으로 차체를 찍어내고 중국산 저가 반도체를 엔진에 박아 넣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몰랐습니다. 한국인들이 떠나기 전 핵심 서버 깊숙한 곳에 논리적 킬 스위치를 심어놨다는 것을. 그것은 특정 조건, 즉 정품 인증이 되지 않은 부품 비율이 30%를 넘는 순간 공장 전체의 뇌를 마비시키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 3시 우리가 야심차게 중국산 엔진을 조립 라인에 올린 바로 그 순간 그 스위치가 작동한 겁니다. 쾅! 거대한 유아프레스가 오작동을 일으키며 굉음을 냈습니다. 금형이 박살나고 파편이 튀었습니다. 작업자들이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그걸 시작으로 도미노처럼 모든 라인이 셧다운되기 시작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추고 용접 로봇이 허공에 멈췄습니다. 저는 2년 전 한국인 관리자가 떠나면서 제게 했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짐을 챙기며 저를 빤히 쳐다봤었죠. 화를 내지도 욕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르게이 씨, 자동차는 철로 만드는 게 아닙니다. 실내로 만드는 겁니다. 당신들이 10달러에 산 건 공장이 아니라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때는 그게 패배자의 변명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멈춰버린 공장의 정막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건 변명이 아니라 예언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신뢰를 14만 원에 팔아먹었고 북한 김정은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대가로 얻은 건 멈춰버린 공장과 고장난 경제 그리고 전 세계의 비웃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대통령이 전 세계 생중계 카메라 앞에서 한국을 향해 애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다시 돌아와줘.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모니터 속의 시스템 잠금 메시지는 한국이 우리에게 보낸 해고 통지서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저는 멍하니 서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이 상황을 되돌려야 했습니다. 만약 이대로 공장이 멈춘다는 보고가 크렘린궁에 올라가는 순간 제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할 테니까요. 비켜봐. 수동으로 전환해. 저는 입안을 밀쳐내고 제어 콘솔로 달려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현대차 엔지니어들이 남기고 간 비상 매뉴얼은 이미 2년 전에 불태워버렸지만 제 기억 속 어딘가에 남아있는 초기화 코드를 끄집어내려 안간힘을 썼죠.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화면에는 조롱하듯 접근 거부라는 문구만 반복해서 뜰 뿐이었습니다. 젠장. 이 빌어먹을 한국 놈들이. 저는 키보드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키캡이 사방으로 튀었지만 분노는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공장 바닥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한 건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물리적인 붕괴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관리자님, 저걸 보십시오. 용광로 쪽 배관이. 입안의 비명에 고개를 돌린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우리가 혁신적인 원가 절감이라며 자랑했던 북한산 합금 배관이 고압을 견디지 못하고 엿가락처럼 휘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한 기술자들은 미제 승냥이들의 철보다 강하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들이 가져온 건 규격조차 맞지 않는 싸구려 고철에 불과했던 겁니다. 피해. 다 엎드려. 제가 소리침과 동시에 피슈욱 하는 굉음과 함께 배관이 터져나갔습니다. 고온의 증기가 뿜어져 나오며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공장을 집어삼켰고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쏟아지는 물줄기 사이로 작업자들의 고함이 뒤섞였습니다. 그 아비규환 속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쫓아낸 건 단순한 한국인이 아니라 이 거대한 괴물 같은 공장을 통제하던 안전장치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상황을 수습할 겨를도 없이
제 재킷 안주머니에서 묵직한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가장 받고 싶지 않았던 전화. 발신자 정보가 없는 보안회선. 크렘린궁이었습니다. 세르게이입니다.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아 헛기침을 해야 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는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산업 담당 수석 보좌관인 볼코프였습니다. 세르게이. 지금 34개국 대사들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들었나? 네. 뉴스로 봤습니다.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그래. 그런데 자네 공장에서 방금 폭발음이 들렸다는 보고가 위성 감청으로 들어왔네. 설명해보게. 대통령님은 지금 한국에 잘 보이려고 애쓰고 있는데 자네는 한국이 남기고 간 공장을 날려먹고 있는 건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습니다. 중국산 부품이 문제였다고 북한산 철강이 쓰레기였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정을 승인한 건 결국 우리였습니다. 보좌관님, 그게 아니라 시스템이 한국 쪽에서 원격으로 락을 걸었습니다. 저희 기술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중국 기술진도 손을 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저에게는 1년처럼 느껴지더군요. 이윽고 볼코프의 목소리가 한층 더 낮게 깔려 들려왔습니다. 잘 듣게, 세르게이. 대통령님의 인내심은 바닥났다. 지금 당장 한국 측과 접촉해. 네. 하지만 우린 비호국이고 공식 외교 라인은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상관없어. 훔쳐오든 빌려오든 한국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그 빌어먹을 기계를 다시 돌려놔. 만약 24시간 내로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자네는 시베리아 벌목장에서 남은 여생을 보내게 될 거야. 알겠나? 뚝. 전화는 매정하게 끊겼습니다. 저는 망연자실한 채 수증기가 자욱한 공장 바닥을 내려다봤습니다. 시베리아라니. 선택지는 사라졌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제가 2년 전 쫓아냈던 그들에게 무릎을 꿇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사무실 쓰레기통과 파쇄기 옆에 폐지함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전 우리가 공장을 접수하며 그들의 서류를 모조리 버렸던 곳이었죠. 먼지를 뒤집어 쓰고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맞추며 저는 한 장의 명함을 찾아내려 발악했습니다. 제발, 제발 있어라. 당시 공장장이었던 김 전무의 명함. 제가 그를 내쫓을 때 다시는 러시아 땅을 밟지 못하게 하겠다며 면전에 대고 침을 뱉었던 기억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목숨줄은 그 구겨진 종이 한 장에 달려 있었습니다. 한참을 뒤진 끝에 캐비닛 구석 틈새에 끼어있던 낡은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러시아 법인 김전무. 명함에는 꼬질꼬질한 기름때가 묻어 있었지만 전화번호는 다행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자존심? 애국심? 그런 건 이미 14만 원짜리 계약서와 함께 팔아먹은 지 오래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이어졌습니다. 뚜르르, 뚜르르. 받지 않을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할 때쯤 찰칵 소리와 함께 무미건조한 한국어 안내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귀하의 발신 번호는 수신이 차단된 번호입니다. 쿵.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언젠가 다시 전화할 거라는 걸. 그리고 그 전화조차 받지 않겠다는 철저하고 완벽한 거절의 의지를 미리 세팅해 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서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전화가 안 되면 찾아가야 했으니까요. 저는 옷걸이에 걸려있던 코트를 낚아채며 이반에게 소리쳤습니다. 공장 폐쇄해.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 기자들이 알면 끝장이야. 어디 가십니까, 관리자님? 공항. 지금 당장 모스크바행 비행기를 띄워. 저는 공장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지만 제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그곳이 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구멍이었습니다. 물론 그곳에 들어가는 순간 저는 러시아의 영웅이 아니라 패배자로서 전 세계에 얼굴이 팔리게 되겠죠.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푸틴 대통령마저 관계 회복을 구걸하는 판국의 일개 관리자인 제가 할 수 있는 건 비굴하게 매달리는 것뿐이었으니까요. 차에 시동을 걸며 백미러로 본 공장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굴뚝에서는 검은 연기 대신 하얀 수증기만 힘없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마치 껍데기만 남은 러시아의 자존심처럼 말입니다. 저는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이 길이 저와 러시아의 운명을 결정지을 굴욕의 여정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모스크바 시내를 가로지르는 동안 제 심장은 터질 듯이 요동쳤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겨울의 모스크바였지만 제 눈에는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도로 위를 달리는 저 솔라리스 자동차들이 언제 멈출지, 저 아파트의 난방이 언제 끊길지 공장 관리자인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20분을 미친 듯이 달려 도착한 곳은 플리우시아 거리에 위치한 주러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정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브레이크를 밟으며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도착하면 굳게 닫힌 철문 앞에서 혼자 애원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현실은 제 상상을 완전히 비껴가 있었던 겁니다. 비키시오. 내가 먼저 왔소. 가즈프롬 부회장이라고. 이봐. 우린 국방부에서 나왔어. 당장 문 열어. 대사관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길게 늘어선 검은색 최고급 세단들의 행렬. 그 차들에서 내린 사람들은 다름 아닌 러시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올리가르이라고 하는 신흥 재벌들과 고위 관료들이었습니다. 평소라면 크렘린궁 연회장에서나 볼 법한 거물들이 체면도 내팽개친 채 한국 대사관 경비원에게 삿대질하며 출입을 구걸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전율했습니다. 저들 역시 깨달은 것이겠죠. 푸틴 대통령이 뉴스에서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언급한 순간 그것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신호탄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저들이 여기 있다는 건 자동차 공장뿐만 아니라 가스, 전력, 통신 등 러시아의 모든 기간 산업이 한국 부품 없이는 멈출 위기에 처했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제 길 이대로는 못 들어가. 저는 정문 돌파를 포기하고 2년 전 김 전무가 알려줬던 직통 라인 번호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용은 짧고 간결하게 적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제2공장 폭발. 시스템 락 코드 필요. 세르게이. 1분도 지나지 않아 육중한 철문의 쪽문이 열리더군요. 경비원이 저를 지목하며 손짓했습니다. 수십 명의 고관대작들이 저놈은 뭔데 들여보내주냐며 고함을 질렀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 좁은 문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바깥 세상의 소음은 거짓말처럼 차단되었습니다. 마치 다른 차원으로 넘어온 듯한 고요함.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평화가 아니라 숨막히는 압도감이었습니다. 안내를 받아 들어간 곳은 일반적인 응접실이 아니었습니다. 지하 벙커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종합상황실이었죠. 자동문이 열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대체 정면 벽면을 가득 채운 초대형 스크린. 어림잡아도 축구장 50개는 좋게 들어갈 법한 방대한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 속에는 러시아 전역의 지도가 띄워져 있었는데 곳곳에 붉은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 모스크바, 블라디보스토크. 그 붉은 점 하나하나가 바로 저처럼 한국산 부품이 끊겨 멈춰 서거나 오작동을 일으키는 러시아의 핵심 시설들이었습니다. 제가 공장에서 겪은 폭발 사고는 저 거대한 붉은 바다 위에서 깜빡이는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했더군요. 한국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언제 무너질지 어디서 터질지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예측하고 있었던 것이죠.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리는 한국을 쫓아냈다고 생각했는데 그들은 보이지 않는 눈으로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씨? 오셨습니까? 스크린 앞에서 등을 돌리고 있던 한 남자가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잘 다려진 슈트에 차가운 인상, 2년 전 마지막으로 봤던 한국 대사관의 이참 사관이었습니다. 그는 한 손에 커피잔을 든 채 너무나도 평온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러시아의 거물들이 비명을 지르고 제 공장은 폭발해서 불타고 있는데 이 방 안의 공기는 기이할 정도로 차분하고 서늘했습니다. 참사관님, 오랜만입니다. 저는 땀으로 젖은 손을 바지에 문지르며 다가갔습니다. 최대한 불쌍해 보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참사관은 악수를 청하는 대신 턱으로 의자를 가리키더군요. 앉으세요. 급하게 오신 것 같은데 커피라도 한 잔 드릴까요?
아, 러시아니까 보드카가 낫겠군요. 그의 농담에는 웃음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며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시간이 없었으니까요. 참사관님, 제발 도와주십시오. 공장이 멈췄습니다. 배관이 터지고 시스템이 잠겼습니다. 14만 원. 아니, 우리가 냈던 인수대금의 100배, 아니 1000배를 드리겠습니다. 제발 낭만 풀어주십시오. 푸틴 대통령께서도 관계 회복을 원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횡설수설하며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이 참사관은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커피를 한 모금 마시더니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제 쪽으로 쓱 밀더군요. 세르게이 씨, 뭔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우린 당신네 공장 시스템을 잠근 적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화면에 분명히 관리자에 의한 잠금이라고 떴는데 말입니다. 제가 반박하려 하자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건 잠금이 아니라 보호 모드입니다. 정품이 아닌 불량 부품이 감지되면 기계가 스스로 자폭하는 걸 막기 위해 가동을 멈추는 기능이죠. 우리가 건 게 아니라 당신들이 중국산 쓰레기를 집어넣어서 기계가 비명을 지른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어 하나하나가 폐부를 찔렀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지휘봉으로 붉게 물든 러시아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보십시오. 지금 러시아 전역에서 1200개의 시설이 멈췄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한국 엔지니어가 없어서? 소프트웨어가 없어서? 아닙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그곳에는 뉴스 자료 화면과 군사 위성 사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무너진 아파트, 에너지 시설을 폭격하는 러시아 미사일, 그리고 북한 김정은과 악수하는 푸틴 대통령의 모습. 마지막으로 북한 항구에서 러시아로 들어오는 컨테이너 박스들이 클로즈업되었습니다. 당신들이 선택한 결과입니다. 세르게이 씨. 현대차가 있던 자리에 북한산 포탄을 채워 넣고 한국의 기술이 있던 자리에 중국산 짝퉁을 채워 넣었죠. 그러면서 우리에겐 뭐라고 했습니까? 비호국이라며 쫓아냈습니다. 이 참사관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관계 회복? 긍정적 기반?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입니다. 우리가 공장을 10달러에 넘기고 나올 때 바보라서 당해주고 나온 줄 아십니까? 우린 기다린 겁니다. 당신들이 그 10달러의 대가를 치르는 오늘을요. 그는 다시 자리에 앉으며 저를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 눈빛은 협상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범죄자에게 형량을 선고하는 재판관의 눈빛이었죠. 한국 정부의 입장은 확고합니다. 첫째, 불법적으로 강탈한 기업 자산에 대한 원상 복구. 둘째,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는 잠시 뜸을 들이더니 가장 잔인한 팩트를 입에 담았습니다. 북한에 넘겨준 핵잠수함 기술과 미사일 기술. 그거 전부 회수하고 북한과의 동맹을 파기한다는 각서를 가져오십시오.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건 일개 공장 관리자인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푸틴 대통령조차 쉽게 결정할 수 없는 문제였죠. 그런 무리한 요구를. 우린 그저 공장을 돌리고 싶을 뿐입니다. 우리 직원 수천 명의 생계가 달려 있습니다. 제가 억울함에 소리치자 이 참사관은 싸늘하게 웃었습니다. 생계요? 당신네 미사일에 죽어가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의 생명은요? 그리고 당신들이 북한에 넘긴 기술 때문에 위협받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전은요? 우린 지금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세르게이 씨. 당신들은 선을 넘었어요. 아주 세게. 그는 호출벨을 눌렀습니다. 나가보세요. 아, 그리고 팁을 하나 드리자면 중국 기술자들 너무 믿지 마십시오. 그 친구들 우리 매뉴얼 없으면 나사 하나도 제대로 못 조입니다. 경비원들이 들어와 제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화면 속 붉은 점들은 마치 러시아의 피눈물처럼 점점 더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그 압도적인 데이터의 바다 앞에서 저는 철저하게 무기력한 존재였습니다. 대사관 문 밖으로 쫓겨나자 다시 차가운 모스크바의 바람이 뺨을 때렸습니다. 여전히 줄을 서 있는 올리가르이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품고 저 문을 두드리고 있겠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저 문은 열리지 않을 겁니다.
한국은 지금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냉정하게 계산을 끝냈고 우리에게 파산 선고를 내린 겁니다. 저는 멍하니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잿빛 하늘 위로 2년 전 우리가 쫓아냈던 한국인들의 뒷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 그들이 흘리고 간 것은 눈물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조용한 사형 선고였다는 것을 저는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빈손으로 폭발해버린 공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다려야겠죠. 이 거대한 나라가 서서히 멈춰 서는 소리를, 한국이라는 엔진을 잃어버린 러시아의 심장이 차갑게 식어가는 그 소리를 말입니다. 대사관을 나서는 제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껍데기처럼 비틀거리며 차에 올라탔죠. 라디오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한국과의 협력 재개 발언을 찬양하는 관영방송의 앵무새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지만 제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장례식의 곡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시스템 보호 모드. 당신들이 자초한 일. 이 참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처럼 핸들을 내리치며 공장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아닐 거야. 그럴 리가 없어. 고작 자동차 회사 하나 빠졌다고 러시아가 망해?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우주선을 쏘아 올린 나라인데? 저는 애써 현실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요,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거대한 제국이 한국이라는 작은 부품 하나 때문에 멈춰 설 수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공장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 저는 제 부정이 얼마나 멍청했는지 그리고 한국의 복수가 얼마나 치밀하고 잔인한지 뼈저리게 목격해야 했습니다. 가짜는 진짜를 흉내낼 수 없었습니다. 공장 통제실로 뛰어들어갔을 때 분위기는 묘하게 들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급파된 수석 엔지니어 왕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메인 서버 앞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더군요. 관리자님, 걱정 마십시오. 한국 놈들이 걸어놓은 락? 그거 별거 아닙니다. 우리 대륙의 기술로 방금 우회 접속에 성공했습니다. 뭐? 정말인가? 순간 희망이 보였습니다. 역시 한국 기술이라고 해봤자 별거 아니었어. 우리가 너무 겁먹었던 거야. 왕 엔지니어는 키보드를 화려하게 두드리며 외쳤습니다. 강제 재가동 코드 입력. 3, 2, 1. 엔터. 우웅. 거대한 진동과 함께 멈춰있던 조립 라인의 로봇 팔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제실에 있던 러시아 직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의자에 주저앉으려던 찰나였습니다. 모니터에 띄워진 수치 데이터 중 하나가 아주 미세하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오차 범위 0.005mm, 0.1mm, 0.5mm.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현대차 매뉴얼에 따르면 이 공장의 허용 오차는 0.001mm 이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산 해킹 프로그램으로 억지로 락을 풀자마자 정밀 제어 시스템이 풀려버린 겁니다. 하지만 기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왕이 보호 모드를 강제로 껐으니까요. 잠깐. 멈춰. 수치가 이상해. 제가 소리쳤지만 늦었습니다. 콰직. 깡. 눈앞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초고속으로 움직이던 로봇팔 하나가 용접해야 할 차체 대신 맞은편에 있는 다른 로봇팔을 그대로 가격해 버린 겁니다. 마치 미쳐버린 괴물처럼 로봇들은 서로를 찢어발기고 차체를 지디겨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억 원짜리 정밀 기계들이 쇳덩어리끼리 부딪히는 끔찍한 비명을 지르며 박살났습니다. 으악! 도망쳐! 왕 엔지니어는 이미 도망치고 없었습니다. 파편이 튀고 불꽃이 튀는 그 지옥도 속에서 저는 멍하니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화면에는 한국어로 된 경고 메시지 하나가 고요하게 떠 있더군요. 경고 비정품 제어 소프트웨어 감지. 하드웨어 보호를 위해 0점 조절을 영구 삭제합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문을 잠근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문을 따려고 시도하는 순간 집 전체가 무너지도록 설계해 둔 겁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기술도 없이 덤벼들 거라는 걸. 1조 원짜리 생산 라인이 고철 덩어리로 변하는 데는 딱 3분이 걸렸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핏줄이 막히면 심장도 멈추는 법이니까요. 망연자실에 있는 제게 두 번째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이번엔 제 사촌이자 러시아 최대 국영가스 기업 가즈프롬의 간부인 드미트리의 전화였습니다. 평소 거만하기 짝이 없던 녀석의 목소리가 마치 어린아이처럼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큰일 났어. 다 멈췄어. 가스가 안 나가? 무슨 소리야? 가스관은 땅에 묻혀 있잖아. 한국이랑 무슨 상관인데? LNG선. 쇠빙 LNG선 말이야. 그게 전부 한국 거잖아.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잊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바다를 누비는 LNG 운반선의 90% 이상이 한국산이라는 사실을. 러시아가 자랑하는 북극 야말 가스전 프로젝트. 거기서 퍼올린 가스를 실어 나르는 그 거대한 배들 전부가 바로 대우조선해양과 삼성중공업이 만든 배들이었습니다. 한국조선소에서 위성으로 전기 유지보수 코드를 갱신 안 해주니까 배의 엔진 시동이 안 걸려. 영하 40도 바다 한복판에 배 15척이 둥둥 떠 있다고. 안에 있는 가스가 기화되면서 압력이 차오르고 있어. 이대로 가면 배가 터지거나 가스를 공중에 다 버려야 해. 수동으로 밸브 열어서 가스 빼면 되잖아. 못해. 그 밸브. 극저온 밸브, 그거 한국 하이로코리아 제품이야. 암호화된 디지털 키 없으면 수동 조작도 안 된다고. 하루 손실액이 얼만지 알아? 5천억 루블. 한국 돈으로 7조 원이야. 하루에 7조 원이 공중 분해되고 있다고. 드미트리의 비명 섞인 목소리 너머로 현장에 다급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러시아의 심장이나 다름없는 에너지 수출. 그 핏줄을 쥐고 있는 게 푸틴이 아니라 서울의 어느 빌딩에 앉아있는 한국인 엔지니어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뼈저리게 체감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비호국이라며 내쫓을 때 한국은 조용히 웃으며 스마트 키를 주머니에 넣고 나갔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키가 없는 러시아의 에너지 제국은 거대한 얼음 감옥에 갇혀버렸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려 했지만 입안이 바짝 말라 혀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썩은 동아줄을 잡은 대가를 치를 때 찾아왔습니다. 사무실 TV 뉴스 속보 자막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긴급 우크라이나 전선 러시아군 포탄 불발률 70% 육박. 전선 붕괴 위기. 한국이 떠난 자리를 메우기 위해 우리가 선택한 새로운 파트너. 바로 북한이었습니다. 우리는 현대차 공장을 10달러에 뺏은 뒤 그 물류 창고를 북한산 무기 적재소로 쓰고 있었습니다. 한국 놈들 기술이나 북한 놈들 물량이나 같은 민족이니 비슷하겠지. 그게 우리 군부의 멍청한 판단이었죠. TV 화면에는 전선에서 인터뷰하는 러시아 병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흑투성이었고 눈빛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북한에서 왔다는 이 포탄들. 장약이 다 썩어 있습니다. 10발을 쏘면 7발이 안 터지고 2발은 포신 안에서 터져서 우리 병사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무기입니까? 돌멩이보다 못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러시아군의 보급 시스템, 즉 물류관리 프로그램은 여전히 2년 전 삼성 SDS가 구축해놓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킹해서 쓰고는 있었지만 그 기반 알고리즘은 한국 것이었죠. 그런데 북한산 포탄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자 모니터에 황당한 오류 메시지가 떴다는 제보가 SNS를 도배하고 있었습니다. 시스템 경고 유해 폐기물 감지됨. 폐기시설로 이송합니다. 한국이 만든 인공지능 물류 시스템이 북한산 포탄의 품질 데이터를 분석하더니 이를 무기가 아닌 산업 폐기물로 인식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전선으로 가야 할 포탄들이 자동으로 후방의 쓰레기 소각장으로 배차되는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으하하. 저도 모르게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나더군요. 한국의 소프트웨어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손잡은 북한이라는 존재가, 그리고 우리가 북한에서 받아온 그 물건들이 현대차나 삼성의 반도체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쓰레기라는 사실을요. 쾅! 사무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볼코프 보좌관이 들이닥쳤습니다. 그의 말끔했던 정장은 헝클어져 있었고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도대체 대사관에서 뭘 하고 온 거야? 지금 가즈프롬 회장이 심장마비로 쓰러지고 전선에서는 병사들이 총을 던지고 도망치고 있어. 한국 대사가 뭐라고 했어? 조건이 뭐야? 땅을 달라면 주고 석유를 달라면 다 주라고 해.
그 거만하던 크렘린의 실세가 제 멱살을 잡고 흔들며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로 보이는 창밖 풍경.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밤거리 조명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발전소를 제어하던 한국산 부품들이 수명을 다해 멈추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멱살이 잡힌 채 볼코프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차갑게 맑아졌습니다. 보좌관님, 그들이 원하는 건 석유나 땅이 아닙니다. 그럼 뭐야? 돈? 100조 원? 주면 될 거 아냐? 아니요. 그들은 사과를 원합니다. 그리고 되돌림을 원합니다. 우리가 뺏어간 공장, 우리가 북한에 넘긴 기술, 우리가 망친 평화. 그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지 않으면 이 어둠은 영원히 거치지 않을 겁니다. 우웅, 툭. 마지막 남은 공장의 비상전력마저 끊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우리를 덮쳤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는 비로소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을 이용한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있었을 뿐이었고 그 거인이 어깨를 한번 털자 우리는 바닥으로 추락해 박살 나버린 겁니다. 지금 34개국 대사들 앞에서 한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다고 말한 푸틴 대통령의 속마음. 그건 외교적 제스처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살려달라는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공장의 비상전력마저 끊긴 칠흑 같은 어둠 속 제 휴대전화만이 창백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발신자는 볼코프 보좌관. 욕설이 날아올 거라 예상하고 수화기를 들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습니다. 세르게이, 지금 당장 크렘린궁 제3별관으로 오게. 자네가 반드시 봐야 할 진실이 있어.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어둠에 잠긴 공장을 뒤로하고 모스크바의 은밀한 요새 SVR 벙커로 향했습니다. 지하 5층 작전실의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볼코프는 거대한 작전 지도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그 옆에는 1급 기밀 도장이 찍힌 두툼한 검은 파일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게. 그리고 소리내어 읽어. 한국 놈들이 우리 땅에 공장을 지을 때부터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저는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자 현대차 로고와 국정원 워터마크가 찍힌 한국어 문건이 나타났습니다. 작성 시점은 2022년 2월. 전쟁 직전이었습니다. 보고서명 프로젝트 현대 좀비. 제목부터 불길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형광펜으로 칠해진 핵심 문단을 읽어내려갔습니다. 시나리오 C 적성국에 의한 강제 인수 발생 시 대응 프로토콜. 본사는 러시아 정부의 불법 자산 강탈 가능성을 95%로 예측함. 이에 따라 물리적 파괴 대신 경제적 시한폭탄 전략을 수행한다. 첫째, 하드웨어는 온전하게 남겨둔다. 적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는 착각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둘째, 인수 3개월 후 좀비 모드 알고리즘을 활성화한다. 설비가 멈추지는 않으나 불량률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여 적의 자원을 고갈시킨다. 셋째, 최종 목표는 단순한 철수가 아니다. 이 공장이 러시아 국가 예산을 빨아먹는 블랙홀이 되게 하여 제조업 생태계 전체를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파괴하는 것이다. 문서를 쥔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1조 원짜리 공장을 14만 원에 훔친 운 좋은 도둑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버린 독극물을 제 발로 기어가서 마신 멍청한 실험쥐였던 겁니다. 제가 공장에서 목격한 그 기이한 고장들, 중국산 부품을 토해내던 기계들.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서울의 어느 빌딩에서 설계된 정교한 프로그램이었다니. 이해가 가나? 놈들은 처음부터 우릴 파산시키기로 작정했어. 볼코프가 책상을 쾅 내리쳤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을 잃고 광기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틀거리며 벽면에 거대한 지도로 다가가더니 동해 바다 한가운데에 붉은색 마카로 거칠게 X 표시를 그렸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무는 법이야. 한국이 우릴 엿먹였다면 우리도 놈들의 가장 아픈 곳을 찔러야지. 놈들이 소프트웨어로 우릴 공격했다면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하는 방식, 무력으로 답해줄 거야. 무력이라니요? 설마. 지금 동해상에 한국 국적의 LNG 쇄빙선 아라오가 지나가고 있네. 우리 해군의 사거리 아니야. 저 배를 납포한다. 미치셨습니까? 민간 상선을 건드리면 전쟁입니다.
국제사회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제가 소리쳤지만 볼코프는 품에서 권총을 꺼내 탁자 위에 쾅 내려놓았습니다. 차가운 금속성이 벙커 안을 울렸습니다. 세르게이, 선택권은 없어. 자네 가족들 계좌는 방금 동결시켰네. 자네 딸이 이번에 모스크바 대학에 입학했지? 이 작전을 성공시키면 영웅의 딸이 되겠지만 거부하면 반역자의 가족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 알겠지?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 나라는 미쳤습니다. 지도부의 무능을 덮기 위해 자국민을 협박하고 타국의 민간인을 납치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거부할 힘이 없었습니다. 현장 지휘는 자네가 맡아. 한국 배에 올라타서 선장의 목에 칼을 들이대고 서울에 전화를 걸어. 배를 살리고 싶으면 락을 풀어라. 알겠나?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악마의 손을 잡아야 했습니다. 볼코프는 만족스러운 듯 미소를 지으며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여기는 모스크바. 작전명 붉은 파도 개시. 목표는 한국 선박 아라호. 발견 즉시 위협 사격 후 납포하라. 스크린 속 푸른 동의 바다 위로 붉은 점들이 한국 배를 향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헬기장으로 끌려가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훔칠 것까지 예상했던 한국이 과연 이 무식한 도박은 예상하지 못했을까요? 어쩌면 저는 지금 지옥보다 더 깊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헬기 로터가 찢어질 듯한 굉음을 내며 회전하고 있었지만 제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는 소리와 아빠, 나 합격했어 라며 기뻐하던 딸아이의 목소리만이 환청처럼 맴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동해의 바닷바람이 열려진 헬기 문틈으로 들어와 제 뺨을 때렸는데 그 감각은 마치 정신 차리라고 소리치는 누군가의 손바닥 같더군요. 작전지역 진입 3분 전. 전대원 무기점검. 특수부대 팀장의 고함에 저는 퍼뜩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 손에는 낯선 돌격 소총이 들려 있었고 몸에는 무거운 방탄조끼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평생 펜과 계산기만 두들기던 공장 관리자가 하루아침에 무장강도가 되어 타국의 민간 상선을 탈취하러 가는 이 현실. 이것은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임무가 아니라 벼랑 끝에 몰린 권력자들이 저를 총알바지로 쓰기 위해 내던진 자살 공격이었습니다. 저기 보입니다. 타깃 아라호. 조종사의 외침에 고개를 내밀어 아래를 내려다보니 검푸른 파도 사이를 가르는 거대한 하얀색 선체가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의 최신형 쇠빙 LNG선 아라호. 길이 300m에 달하는 그 웅장한 배는 주변을 포위하며 위협 기동을 하는 러시아 해군의 고속정들이 마치 장난감처럼 보일 정도로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배는 무력했습니다. 무기가 없는 민간 상선이었으니까요. 타타타타탕. 선두에 있던 우리 고속정이 아라오의 선수 쪽을 향해 위협 사격을 가했습니다. 붉은 예광탄이 밤하늘을 가르며 바다에 꽂혔습니다.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자 전쟁 행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발, 제발 멈춰. 더 이상 가면 돌이킬 수 없어. 하지만 아라오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묵묵히 제 갈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같은 해적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말입니다. 독한 놈들. 경고사격을 무시해? 헬기 하강해. 강제 승선한다. 팀장의 명령과 함께 헬기가 급강하를 시작했습니다. 배의 갑판이 눈앞으로 다가왔고 레펠줄이 내려졌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검은 거미처럼 줄을 타고 내려갔고 저 역시 떠밀리듯 그 줄을 잡고 허공으로 몸을 던져야 했습니다. 미끄러운 갑판에 착지하는 순간 바닥에서 전해지는 차가운 진동이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는데 그것은 기계의 진동이 아니라 마치 거대한 짐승이 숨을 고르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선교로 이동한다. 저항하는 선원은 사살해도 좋다. 가자. 우리는 좁은 통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상선이라면 해적이 나타났을 때 사이렌이 울리고 선원들이 패닉에 빠져 뛰어다니거나 구명정에 매달려야 정상이었을 텐데 아라오의 갑판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유령선처럼 고요한 정막. 그 정막이 총소리보다 더 무겁게 제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함정이다. 이건 분명 함정이야.
제 본능이 끊임없이 경고를 보냈지만 제 뒤에는 총을 든 러시아 군인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미로 같은 선내를 지나 마침내 선박의 심장부인 조타실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팀장이 눈짓을 보내자 대원 하나가 문에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쾅! 폭음과 함께 두꺼운 철문이 날아갔고 매캐한 연기 사이로 우리는 총구를 겨누며 난입했습니다.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러시아 해군이다. 고막이 터질 듯한 고함이 조타실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그 안의 풍경을 본 순간 우리는 당황하여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곳에는 공포에 질려 벌벌 떠는 민간인들은 없었습니다. 대신 십수명의 한국인 선원들이 각자의 위치에 앉아 계기판을 조작하고 있었고 중앙의 선장석에는 백발이 성성한 한 남자가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앉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총구가 자신의 미간을 겨누고 있는데도 그의 눈동자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너무나 깊고 차분해서 총을 든 우리가 마치 난동을 부리는 철없는 어린아이처럼 느껴지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그는 입에 물고 있던 파이프 담배를 내려놓으며 유창한 러시아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생각보다 늦었군요. 10분 전에 올 줄 알았는데. 닥쳐. 손을 머리 위로 올려. 지금 이 배는 러시아 정부에 의해 납포되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볼코프가 시킨 대사를 읊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선장, 강 선장이라는 명찰을 단 그 남자는 피식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납포? 정부? 아니지. 당신들은 지금 해적질을 하고 있는 거야.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저벅저벅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당황해서 움직이지 마 라고 소리쳤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제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가까이서 본 그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는데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바다에서 평생을 보낸 뱃사람의 억센 세월이 그리고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저지른 배신에 대해 이를 갈며 준비해온 도끼가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시스템이나 AI의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좀비 모드라고 불렀던 그 무시무시한 알고리즘 뒤에는 밤을 새워 코드를 짜고 수만 번의 시뮬레이션을 돌리며 복수의 칼날을 갈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제 시선이 우연히 조타실 한쪽 벽면에 붙어있는 낡은 화이트보드에 꽂혔습니다. 그곳에는 매직으로 거칠게 쓴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디데이 대응 수칙 1. 저기 무력 도발 시 절대 당황하지 말 것. 2. 그들은 배고픈 늑대처럼 올 것이다. 우리는 덫을 놓은 사냥꾼이다. 3. 우리의 목표는 생존이 아니라 놈들의 뼈를 부러뜨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이 테이프로 붙어 있었는데 2년 전 우리가 강제로 뺏었던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에서 철수하던 날 울분을 삼키며 찍은 한국 직원들의 단체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가 샴페인을 터뜨리며 그들을 조롱할 때 그들은 이 차가운 바다 위에서 이 좁은 조타실에서 언젠가 찾아올 오늘을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준비하고 또 준비했던 것입니다. 이 배는 그냥 지나가던 배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미끼를 물게 하기 위해 가장 먹음직스러운 모습으로 위장한 트로이의 목마였습니다. 이봐, 러시아 친구. 손이 많이 떨리는군. 강 선장의 목소리가 제 상념을 깼습니다. 총을 든 건 당신인데 왜 당신이 더 무서워 보일까? 시끄러워. 당장 서울에 연락해. 락을 풀라고 해. 안 그러면 이 배를 격침시킨다고? 아니면 우리를 죽인다고? 강 선장은 제 말을 끊으며 조타석 옆에 있는 붉은색 레버 위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 레버에는 긴급 배출이라는 경고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가 저 레버를 당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저는 감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을 보니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그는 죽음을 각오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음을 계산해 넣고 판을 짰다는 것을요. 세르게이 씨라고 했나? 당신네 보좌관이 시켰겠지. 가족을 인질로 잡고.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그는 마치 제 속을 훤히 들여다보는 듯 했습니다. 우린 당신들이 누구를 보낼지 어떤 협박을 할지까지 다 시뮬레이션 했어.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한 번 매친하는 절대 그냥 풀지 않거든. 뼛속까지 시리게 갚아줘야 직성이 풀리는 민족이야.
그는 레버를 잡은 손에 힘을 주며 섬뜩할 정도로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악당의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지켜야 할 것을 지키려는 가장의 미소이자 불의에 타협하지 않는 투사의 미소였습니다. 자, 이제 선택해. 그 총으로 나를 쏘고 지옥 문을 열 건지, 아니면 내가 주는 마지막 기회를 잡을 건지. 그는 품에서 낡은 무전기 하나를 꺼내 제게 던졌습니다. 그 무전기의 주파수는 러시아 사령부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채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서울이랑 통화하고 싶다고 했지? 연결해놨어. 하지만 받는 사람은 당신이 기대하는 협상가가 아닐 거야. 이 무전기 너머에 있는 건 당신네 나라의 숨통을 끊어버릴 진짜 저승사자니까.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무전기를 받아들었습니다. 강 선장의 눈빛, 벽에 붙은 사진, 그리고 낡은 매뉴얼들. 그 모든 것에서 뿜어져 나오는 압도적인 인간의 의지에 저는 완전히 제압당해 있었습니다. 기술은 베낄 수 있어도 이들이 품은 이 지독한 도끼와 절실함은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는 영역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무전기를 귀에 댔습니다. 치지직 거리는 잡음 너머로 낯선 하지만 너무나도 명확한 한국어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씨. 함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순간 아라오의 모든 조명이 붉은색 비상등으로 바뀌며 선체 내부에서 거대한 기계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웅, 쾅. 마치 잠자던 거수가 깨어나는 듯한 그 소리에 저는 총을 놓칠 뻔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줄 알았던 건 우리였는데 알고 보니 우리는 이미 벼랑 아래로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환영합니다. 당신들이 스스로 걸어 들어온 지옥에. 무전기 너머의 목소리가 끊어짐과 동시에 선내를 울리던 기계음이 고막을 찢을 듯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윙, 칙. 그것은 단순한 경보음이 아니었습니다. 눈앞의 계기판들이 미친 듯이 춤을 추기 시작했고 조타실의 메인 스크린에는 수백 개의 붉은 코드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대장님, 통신이 안 됩니다. 본부와의 연결이 끊겼습니다. 레이더가 먹통입니다. 아군 함정 식별 신호가 전부 사라졌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특수부대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내다본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라오를 포위하고 있던 러시아 해군의 최신의 고속정들이 마치 방향 감각을 상실한 술 주정뱅이처럼 제자리에서 빙빙 돌거나 서로 충돌 직전까지 가는 아슬아슬한 고개를 부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던 레이더와 통신 장비가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강력한 전파 교란에 의해 완전히 마비된 것입니다. 강 선장이 파이프를 입에 물며 나직하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배에 가스가 실려 있다고 생각했나? 유감스럽게도 이 거대한 탱크 안에 들어있는 건 가스가 아니라 고성능 신호 증폭기와 서버뿐이야. 빈 깡통이 소리가 요란한 법이지. 우린 그 깡통을 거대한 무기로 개조했을 뿐이고. 다리가 풀렸습니다. 가스? 에너지? 애초에 그런 건 미끼였습니다. 한국은 러시아가 무력을 쓸 것을 알고 텅 빈 선체에 최첨단 전자전 장비를 꽉 채워 보낸 겁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뺏으러 왔다가 우리 해군의 지휘 통제권을 한국의 손바닥 위에 고스란히 바친 꼴이 되었습니다. 이럴 수는 없어. 저는 들고 있던 총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패배감. 그것은 단순히 전쟁에서 졌다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엔지니어로서 그리고 한 국가의 산업을 책임지던 관리자로서 느꼈던 알량한 자부심이 산산조각이 나는 소리였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던 미사일, 우리가 큰 소리치던 군사력. 그 모든 것이 한국이 만든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없이는 작동조차 안 되는 껍데기였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강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한국이라는 거인이 만든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철없는 어린애들이었습니다. 세르게이, 쏴. 뭐하고 있어? 저 늙은이를 쏘란 말이야. 특수부대 팀장이 제 귀에 대고 악을 썼습니다. 그의 무전기는 먹통이었지만 그는 공포에 질려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총을 뽑아들고 강 선장을 겨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제 손에 들린 무전기에서 다시 그 목소리, 이 참사관의 목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입니다. 세르게이 씨, 지금 당신의 손에 들린 총. 그게 당신의 조국이 당신에게 준 유일한 해결책입니까? 그 질문은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국은 제게 14만 원짜리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했고 썩어 빠진 북한산 포탄을 쓰게 했으며 이제는 죄 없는 민간인을 죽이라고 총을 쥐어줬습니다. 반면 적국이라던 한국은 그들은 기술로 경고했고 시스템으로 방어했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저에게 선택을 묻고 있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못 쏩니다. 제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리자 팀장이 제 멱살을 잡고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미쳤어? 볼코프 보좌관님의 명령이야. 내 딸내미 인생 종치고 싶어? 내 계좌, 내 집, 내 인생 전부 박살 내주마. 그 순간 무전기 너머에서 건조한 기계음과 함께 이참사관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 따님 계좌 말인데? 볼코프가 내린 동결 명령, 우리 쪽 해킹팀이 중간에서 가로챘습니다. 네. 러시아 은행 서버도 한국산 보안 프로그램을 쓰더군요. 우리가 백도어를 좀 열어뒀죠. 당신 딸의 학비와 당신 가족의 생활비는 방금 스위스 계좌로 안전하게 이체 완료했습니다.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팀장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우린 당신네 정부처럼 치졸하지 않습니다. 우린 약속을 지킵니다. 기술을 존중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안도감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쪽팔림 때문이었습니다. 내 조국은 나를 협박하고 인질로 삼는데 적국은 내 가족을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이 극명한 대비 앞에서 저는 제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러시아인으로서의 자존심이 완전히 죽어버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제위에서 전혀 다른 무언가가 꿈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분노였습니다. 한국을 향한 분노가 아니라 나를 이 꼴로 만든, 내 조국을 이 지경으로 만든 저 무능하고 부패한 지도부들을 향한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은 말랐고 떨림은 멈췄습니다. 제 앞에 앉아있는 강 선장의 눈빛이 보였습니다. 그는 저를 범죄자로 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고장난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엔지니어인 저를 믿는다는 듯 묵묵히 저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엔지니어는 고치는 사람이다. 머릿속에서 스파크가 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나는 군인이 아니야. 나는 살인자도 아니야. 나는 이 썩어빠진 시스템을 뜯어 고쳐야 할 관리자야.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총을 쏘는 게 아니라 잘못 연결된 회로를 끊어버리는 것. 팀장님. 제 목소리는 놀라울 정도로 차분하게 나왔습니다. 팀장이 씩씩거리며 저를 노려봤습니다. 뭐 임마. 당장 쏴. 아니요. 총은 그렇게 쓰는 게 아닙니다. 철컥. 저는 돌격 소총의 조정관을 단발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총구를 강 선장이 아닌 조타실 천장 구석에 달려있는 CCTV 카메라와 특수부대원들의 무전기를 향해 겨눴습니다. 이 배는 지금부터 제가 통제합니다. 탕, 탕, 탕. 세 발의 총성이 울렸습니다. 카메라가 박살났고 팀장의 어깨에 달려있던 바디캠이 부서졌습니다. 크렘린궁으로 전송되던 영상이 끊기는 순간이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이 당황하여 저에게 총을 겨눴지만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팀장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쏘고 싶으면 쏘십시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겁니다. 지금 이 배의 시스템 락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권한 코드는 방금 한국 측에서 제 생체 신호와 연동시켰습니다. 제가 죽으면 당신들이 탄 헬기도 저 밖의 고속정도 그리고 모스크바의 전력망도 영원히 복구되지 않을 겁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에게는 그 거짓말을 확인할 기술조차 없었죠. 팀장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도 알고 있는 겁니다. 이미 판은 뒤집혔다는 것을. 한국이라는 거대한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한낱 바이러스에 불과했고 백신은 오직 저 세르게이의 손에 들려 있다는 것을요. 총 내려. 제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살아서 집에 가고 싶으면 내 말 들어. 우린 지금 인질범이 아니야. 우린 항복 사절단이다. 특수부대원들이 하나둘씩 총구를 내렸습니다. 그들의 눈에도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들도 죽고 싶지는 않았던 겁니다. 저는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이참사관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강 선장에게 아니 저 자신에게 선언하듯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이참사관님, 제 가족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밥값을 할 차례군요. 러시아 측 현장 지휘관으로서 아라호에 대한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합니다. 그리고 협상을 요청합니다. 강 선장이 비로소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은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인간으로서 그리고 엔지니어로서의 자격을 되찾았다는 인정이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여전히 붉은 경광등이 번쩍이고 있었지만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았습니다. 진짜 적은 저 바다 건너 한국이 아니라 내 등 뒤에 있는 크렘린궁의 검은 그림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 그림자를 걷어낼 스위치가 이제 막 제 손에서 켜졌다는 것을 말입니다. 자, 이제 진짜 대화를 시작하시죠. 14만 원짜리 가짜 계약서 말고 제값을 치르는 진짜 계약서를 쓰러 갑시다. 제값을 치르는 진짜 계약서라. 강 선장은 제 말에 짧게 헛웃음을 짓더니 조타석 옆에 있던 붉은색 레버에서 손을 뗐습니다. 대신 그는 마이크가 달린 메인 콘솔의 스위치를 켰습니다. 그것은 이배의 자폭장치가 아니라 전 세계로 송출되는 위성 생중계 시스템의 전원 스위치였습니다. 좋아. 러시아의 양심이 아직 살아있는지 어디 한번 보지. 치지직. 조타실의 메인 스크린이 다시 켜졌습니다. 화면 가득 볼코프 보좌관의 일그러진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SVR 벙커에서 샴페인을 미리 따놓고 있었는지 손에 크리스털 잔을 든 채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묻더군요. 세르게이, 성공했나? 한국 놈들이 겁을 먹고 락을 풀었어? 배는? 선장은 죽였고? 그의 목소리는 헬기 소음이 사라진 조용해진 조타실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제 뒤에 서 있던 특수부대원들이 수치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카메라 렌즈를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보좌관님, 작전은 실패했습니다. 뭐? 실패? 지금 장난해? 특수부대까지 보냈는데 실패라니. 놈들이 저항했나? 그럼 격침하라고 했잖아. 미사일 쏴버려. 아니요. 놈들은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가 들어올 수 없는 곳으로 들어왔을 뿐입니다. 무슨 헛소리야. 똑바로 보고해. 저는 강 선장이 건네준 태블릿 PC를 들어 화면에 비췄습니다. 거기에는 붉은색 숫자가 카운트다운되고 있는 복잡한 프로그램 코드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코드의 맨 위에는 실시간 중계 중 UN 안전보장이사회 및 34개국 대사관 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보좌관님. 지금 보좌관님이 내린 민간인 학살 명령과 선박 격침 명령. 그리고 방금 저에게 선장은 죽였냐고 물으신 그 육성까지. 이 모든 대화가 한국의 위성통신망을 타고 UN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장과 모스크바 주재 34개국 대사관에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습니다. 화면 속 볼코프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가 들고 있던 샴페인 잔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하고 박살났습니다. 그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거짓말. 거짓말하지 마. 해킹? 그래, 내 놈이 배신하고 해킹한 거지? 그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책상 위에 전화기를 집어들려 했습니다. 아마도 방송을 차단하라고 소리치려 했겠죠. 하지만 그때 무전기에서 이 참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끼어들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볼코프 수석 보좌관. 이미 전송 완료되었습니다. 당신이 한국 상선을 공격하라고 명령한 그 시각 당신네 대통령은 평화와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었죠. 이 영상이 공개되면 전 세계가 알게 될 겁니다. 러시아는 겉으로는 악수를 청하고 뒤로는 칼을 꽂는 비열한 이중인격자라는 사실을요. 이 개자식들이. 볼코프의 얼굴이 붉은색에서 흑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건 단순히 작전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국가적 망신이자 푸틴 대통령의 체면을 전 세계가 보는 앞에서 짓밟아버린 외교적 참사였습니다. 그는 이제 살려달라고 빌어야 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만함은 끝까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세르게이, 당장 그 방송 끄란 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내 말 한마디면 내 놈은 물론이고 내 가족까지. 제 가족은 한국이 지켰습니다.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보좌관님,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십니까? 지금 걱정해야 할 건 방송사고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보좌관님이 건드린 게 단순한 배가 아니라 스위치였다는 겁니다. 스위치? 저는 옆에 있던 강 선장에게 눈짓했습니다. 강 선장은 고개를 끄덕이더니 키보드의 엔터키를 힘주어 눌렀습니다. 시스템 명령, 최종 셧다운, 전원 차단, 실행됨. 그 순간 볼코프 뒤에 있던 SVR 벙커의 상황판들이 일제히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경보음이 벙커를 집어삼켰습니다. 모니터 속에 러시아 지도, 그 위에 찍혀있던 수천 개의 점들이 하나둘씩 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보좌관님, 창밖을 보십시오. 무슨. 화면 속 볼코프가 비틀거리며 창가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커튼을 젖히는 순간 그의 눈동자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비쳤습니다. 항상 불야성을 이루던 모스크바의 야경. 그 화려했던 불빛들이 마치 도미노처럼 구역별로 툭툭툭 꺼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공장이 멈췄을 때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스관이 멈췄을 때도 버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산 스카다 시스템으로 돌아가던 모스크바 중앙변전소가 멈췄고 한국산 통신 장비로 연결되던 국가통신망이 차단되었습니다. 어둠은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크렘린궁의 붉은 별 조명이 꺼졌습니다. 국영방송국의 송출 신호가 끊겼습니다. 거리의 신호등이 멈추자 자동차들이 뒤엉켰고 지하철이 터널 속에 멈춰 섰습니다. 러시아의 심장이 한국이 내린 사형 선고에 따라 천천히 고동을 멈추고 있었습니다. 볼코프는 창문에 매달려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공포에 질려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14만 원짜리 도둑질의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이제야 뼛속 깊이 깨달은 겁니다. 보이십니까? 이 참사관의 목소리가 사형 선고문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우린 경고했습니다. 선을 넘지 말라고. 당신들이 훔쳐간 공장, 기술, 자원. 그 모든 것에는 우리의 영혼이 담겨 있습니다. 주인이 부르지 않으면 그 물건들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아니, 주인을 문 놈들을 물어뜯게 되어 있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만든 스마트 팩토리이자 스마트 시티입니다. 당신들은 그 안에서 갇힌 거고요. 벙커 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푸틴 대통령 직속 경호대였습니다. 그들은 볼코프에게 경례를 하는 대신 그의 양팔을 거칠게 꺾어 제압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난 수석 보좌관이야. 대통령님의 명령이라고. 대통령님의 명령입니다. 국가반역죄 및 독단적인 군사작전 지시 혐의로 체포한다. 아니야.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야. 한국 놈들이 함정을 판 거라고. 볼코프는 짐승처럼 울부짖었지만 경호원들은 그를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그의 헝클어진 머리칼과 벗겨진 구두 한 짝이 화면 너머로 보였습니다. 가장 강력했던 권력자의 비참한 최후. 그것은 총알 한 방 쏘지 않고 이뤄낸 가장 완벽하고 차가운 복수였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조타실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아까와는 달랐습니다. 공포가 아니라 압도적인 승리감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끝났군. 강 선장이 파이프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씩 웃었습니다. 제법이었어, 세르게이. 아까 CCTV 쏠 때 꽤 멋있더군.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다시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볼코프는 사라졌지만 이 사태를 해결해야 할 책임은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게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격과 힘이 있었습니다. 무전기 너머에는 여전히 이 참사관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 참사관님. 러시아 측 현장 지휘관 세르게이입니다.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현재 모스크바 전력망 복구 및 공장 재가동을 위한 공식 협상을 제안합니다. 다만 이번 협상의 주체는 러시아 정부가 아닙니다. 러시아의 양심 있는 기술자들을 대표해 제가 제안합니다. 조건은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2년 전 김 전무가 떠나면서 남겼던 그 말을 떠올리며 또박또박 읊었습니다. 첫째, 현대차 러시아 공장 및 강탈한 모든 한국 기업 자산을 1달러의 원소유주에게 반환한다. 주변의 특수부대원들이 놀라서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달러에 뺏었으니 1달러에 돌려주는 게 맞았습니다. 그게 이치였습니다. 둘째, 파괴된 설비 복구 비용 5조 원 전액을 러시아 정부가 배상한다. 셋째, 북한과의 군사 협력 및 기술 이전을 즉시 중단하고 관련 기술자들을 추방한다.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패전국이 승전국에게 바치는 항복 문서나 다름없는 조건이었습니다. 과연 한국이 그리고 크렘린궁이 이를 받아들일까? 잠시 후 무전기 너머에서 이 참사관의 짧은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합리적이군요. 하지만 하나가 빠졌습니다. 네. 러시아 대통령의 공개 사과.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러시아의 탐욕에 있었음을 인정하는 공식 성명. 그게 없으면 스위치는 켜지지 않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두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모스크바에서도 푸틴 대통령이 어두운 집무실에 앉아 이 무전을 듣고 있을 겁니다. 자존심 강한 그가 과연 고개를 숙일까? 하지만 그에게는 선택권이 없습니다. 한국이라는 빛이 없으면 그의 제국은 영원한 암흑 속에 갇혀 있을 테니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받아내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특수부대 팀장에게 손짓했습니다. 헬기 시동 걸어. 크렘린으로 간다. 크렘린으로요? 가면 죽을 텐데요? 아니, 우린 죽으러 가는 게 아니야. 저는 강 선장과 악수를 했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어떤 훈장보다 따뜻했습니다. 저는 헬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다짐했습니다. 가서 전할 겁니다. 이 거대한 나라를 멈춰 세운 건 한국의 첨단 기술이 아니라 신뢰를 배신한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른다는 그들의 지독하고도 무서운 원칙이었다고. 헬기가 다시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보이는 아라호는 칠흑 같은 바다 위에서 유일하게 환한 빛을 내뿜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리석은 우리를 꾸짖는 등대처럼 말입니다. 그날 밤 크렘린궁의 집무실 공기는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죠.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제 손에 들린 건 한국이 보낸 최후 통첩이었으니까요. 결국 푸틴 대통령은 떨리는 손으로 서명란에 펜을 가져다 댔습니다. 그것은 굴욕적인 항복 문서가 아니라 러시아가 다시 문명국가로 돌아가기 위한 입장권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적은 거짓말처럼 일어났습니다. 서명이 완료되고 이 참사관에게 전송되자마자 정확히 1분 뒤 팟 붉은 광장에 가로등이 켜지는 것을 시작으로 모스크바 전역의 불빛이 파도타기 하듯 돌아왔던 겁니다. 암흑 속에 잠겨있던 제국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는 그 광경을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스위치 하나로 이 거대한 나라를 살릴 수도 죽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오늘 아침, 저는 다시 상트페테르부르크 제2공장 정문 앞에 서 있습니다. 지난 2년 그토록 차갑고 황량했던 이곳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야, 빨리빨리 안 움직여. 짐 싸서 나가. 공장 후문에서는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파견되었던 기술자들과 군인들이 쫓겨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제공했던 최고급 사택에서 짐을 빼 낡은 트럭에 몸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썩어빠진 포탄 제조 매뉴얼과 싸구려 공구들이 들려 있었는데 그 뒷모습이 얼마나 초라하던지 러시아 직원들은 누구 하나 그들을 배웅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시는 오지 마라, 너희들 때문에 굶어 죽을 뻔했다며 소금을 뿌리는 이들도 있었죠. 반면 정문 앞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저 멀리서 태극기와 현대차 로고가 새겨진 대형 버스 3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귀환. 그들이 돌아온 겁니다. 2년 전 우리가 모욕을 주고 쫓아냈던 그 한국 엔지니어들이 말입니다. 버스가 멈추고 문이 열리자 익숙한 얼굴이 내렸습니다. 바로 제가 전화로 그토록 찾았던 김 전무님이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달려가 그의 앞에서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것은 패배자의 비굴함이 아니었습니다. 진정한 실력과 원칙을 가진 스승에 대한 존경의 표시였기에 저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전무님은 제 어깨를 두드려주며 웃으시더군요. 고생했어, 세르게이. 공장 꼴이 말이 아니던데 다시 살려봐야지. 이번엔 제대로. 네. 이번엔 매뉴얼대로 하겠습니다.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요. 우리는 함께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이 노트북을 연결하고 몇 번의 키보드 조작을 하자 멈춰있던 로봇팔들이 부드러운 구동음을 내며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위잉 척, 위잉 척. 그 소리가 마치 아름다운 교향곡처럼 들렸습니다. 중국산 부품을 억지로 끼웠을 때 나던 괴상한 소음과는 차원이 달랐죠. 공장 중앙계양대에는 낡은 솔라리스 깃발이 내려가고 다시 선명한 푸른색의 현대 깃발과 태극기가 러시아 국기와 나란히 올라갔습니다. 그 펄럭이는 깃발을 보며 러시아 직원들이 눈물을 훔치며 박수를 쳤습니다. 단순히 일자리를 되찾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가짜가 판치던 세상이 끝나고 진짜가 돌아왔다는 안도감 때문이었을 겁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새 명함을 바라봤습니다. 거기엔 제 이름과 함께 한러 기술협력팀장이라는 직함이 박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제가 2년 전 쓰레기통에 버렸던 하지만 이제는 보물처럼 닦아놓은 품질 관리 매뉴얼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겪으며 우리 러시아는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는 겉으로는 조용하고 예의 바르지만 그 내면에는 건드려서는 안 될 뜨거운 불과 차가운 칼을 동시에 품고 있다는 것을요. 그들은 신뢰를 지키는 친구에게는 한없이 퍼주지만 선을 넘는 배신자에게는 자비 없는 심판을 내릴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푸틴 대통령이 34개국 대사들 앞에서 했던 말, 한국과의 긍정적 기반이 낭비됐다는 그 후에는 이제 역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한국은 우리가 대체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친구로 삼아야만 하는 유일한 파트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창밖으로 김 전무님과 한국 엔지니어들이 러시아 직원들에게 기술을 가르쳐주는 모습이 보입니다. 저 열정, 저 꼼꼼함, 그리고 사람을 챙기는 저 따뜻함. 저것이 바로 10달러로는 절대 살 수 없는 대한민국의 진짜 힘이겠죠. 저는 이제 다시는 14만 원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진짜 가치는 가격표에 있는 게 아니라 신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계약서에 있다는 걸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고 나서야 비로소 깨달았으니까요. 네, 오늘 이야기 어떠셨습니까?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동맹도 배신하고 불법도 서슴지 않았던 러시아. 하지만 그 오만함의 끝은 결국 참담한 굴복과 반성이었습니다. 총칼 하나 들지 않고 오직 기술과 원칙만으로 강대국을 무릎 꿇린 대한민국의 저력.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국격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통쾌한 한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계신 우리 기업들과 엔지니어분들에게 뜨거운 존경과 감사의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이 바로 대한민국의 자부심입니다. 지금까지 감동띵동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 대한민국을 응원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